사실 애도 과정에서 그렇게 심리적인 여러 가지 변화도 있지만 애도 과정에서 가족들이 가져가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사실은 자살로 사망한 가족원이 자녀냐, 배우자냐, 부모냐에 따라서도 사실 유가족이 가지고 가는 이슈들은 좀 다양해요. 제가 인터뷰했던 분 중에서는 성인 자녀를 자살로 잃었는데 그때 이제 3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손주가.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손주를 잘 키웠어요. 근데 이제 결혼시킬 때 이것을 커가면서도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를 계속 물었을 때 그냥 아파서 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아이가 결혼을 할 때도 또 그거를 사돈이라 많은 분들한테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마찬가지로 또 부모님을 자살로 잃은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유가족 같은 경우, 또는 배우자를 잃은 유가족 같은 경우도 내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또 자녀를 보았을 때 과연 사돈이나 또 다른 가족원들한테 너의 아버지는 또는 나의 남편은 자살로 사망했습니다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족들의 그 애도 과정에서는 사실 한 번 사망으로 그때부터 애도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샥과 부정과 분노와 그것들이 좀 아우러질 때쯤은, 그것이 좀 잠잠해질 때는 생애 과업과 관련된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라나서 결혼을 할 때, 또 손자녀를 볼 때 그때마다 고인은 다시 한번 내 삶에 살아있는 존재처럼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유가족들이 느끼는 이런 애도 과정에서의 이슈도 사실 분명히 우리가 미리 예측하도록 도와주고, 그런 생애 가업에 어떻게 지혜롭게 넘겨야 될지 함께 고민하고 가장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교수님이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제가 결혼 전에 이제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빠가 자살로 돌아가셨다는 것과 내 결혼은 사실 별개인 문제인데 저는 그게 되게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내가 만약에 만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시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힘들었던 건 말을 못한다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낙인 편견 얘기를 하시는데 자살이라는 사건을 얘기를 하면 저 집 문제 있는 집안 아니야? 쟤네 아빠 자살했대. 뭐 이런 수군거림. 쟤는 아빠가 그렇게 될 때까지 뭘 한 거야? 이런 비난들을 받을까봐 말을 못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가 자살을 말할 수 있으면 죽음이 어떤 이유에든, 자살도 어떻게 보면 죽음의 한 사건일 뿐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자살 유가족이 사실은 지금은 자조 모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유족들이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는 혼자 고민을 하다가 이제 친한 분들한테 말을 하고 싶어져요.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면 반응들이 내가 기대했던 반응들이 아닌 거죠. 갑자기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분위기가 싸해진다거나 침묵을 지킨다던가 아니면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린다던가, 뭔가 이렇게 위로의 말이라도 이렇게 좀 한마디라도 건네주면 좋을 텐데 그거를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말을 안 꺼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들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당황스럽고, 그리고 잘못 얘기를 했다가는 오히려 상처가 될까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자살 유가족을 만났을 때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소통에 격차가 생기는, 틈이 생기는, 그렇게 돼서 점점 이제 격차가 발생하고 편견과 낙인이 점점 이렇게 생기는 건 아닐까.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격 자체가 원래 좀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때 유족이 되고 1년이 넘었을 시점인가 우리 박 교수님을 또 만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네, 제가 교수님께 이렇게 강의를 오셨는데 그때 이제 자살 예방 영역에서 너무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교수님이셨고, 그래서 용감하게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교수님이 또 흔쾌히 저를 만나 주셔서 또 좋은 조언들을 해주시고, 사실은 따뜻하게 유족 연구를 하시고 이런 분야에 계시다 보니까 되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교수님이 자조 모임도 나가보고 또 연구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뭐 나의 감정들을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글로도 써봐라,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셔가지고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또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상담도 받았고, 뭐 트라우마 상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받았고, 그래서 하여간 할 수 있는 건 다 했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좀 아빠의 문제로부터 괜찮아졌구나, 어느 정도는 이제 말도 할 수 있고. 근데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건 아마 2018년에 그 서울경제TV에서 유튜브를 하나 찍었었어요. 저랑 이제 제가 같이 운영진을 섬기신 우리 강명수 선생님이 찍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커밍아웃을 은연중에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살 유가족인 거. 그래서 저는 그게 나오자마자 모든 사람이 저를 자살 유가족으로 알고 그럼 어떡하지 그랬는데, 저의 너무 섣부른 생각이었던 거죠.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살의 유족인 걸 밝혀도 사람 모르는구나,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냥 내가 너무 과하게 생각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제 얼굴이 팔린 김에 이제 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녀야겠다, 그렇게 돼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유가족의 입장에서 조금 얘기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다면 거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가서 얘기를 하고, 또 유가족의 권리와 또 유가족이 말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